이 면접을 볼 때도 이 주차장 이론하고 마찬가지로 언젠가 내 자리가 생긴다, 이건 운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이 발표, 이 면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한하습니다 여러분. 연구자로서 살아가고 하루하루 버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과학과 동네방 동무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3군데 정도 면접을 받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댓글로 축하를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 면접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도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사실 지난번에 여기 덴마크 올 때는 면접까지 간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메일을 따로 보낸 곳에서는 펀드를 따오면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공고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한 곳에서는 다 떨어졌고요. 여기 덴마크만 이제 붙어서 면접을 보고 오게 된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면접을 3군데나 보게 됐으니까 응답률로만 치면 한 2배 정도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CV를 쓰는 거하고 면접을 보는 거,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포닥을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포닥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CV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지난번에도 물론 실험실을 조사하고 실험실에서 나온 논문들을 읽고 나는 너의 연구실에서 가면 이러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어 라고 쓰기는 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 실험실에서 추구하는 연구 방향이 있을 텐데 그 연구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내가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단 거죠. 그렇게 해서 CV를 보냈을 때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뭔가 그 실험실에서 추구하는 연구 방향을 알아내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시를 하던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 방향을 알아내는 건 굉장히 힘들죠. 홈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연구를 어떤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논문은 2년 전, 3년 전에 했던 연구 내용을 기록한 것 뿐이니까 추구하는 연구 방향을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캐치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앞으로 연구할 만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제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연구실에 간다면 새로운 연구, 남들이 하지 않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거는 이 박사학위 받으면서 교수님에게 늘 듣던 얘기거든요.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된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서 그걸 캐치한 다음에 실험해서 논문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었는데 사실 이 방송을 교수님이 듣고 계시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얘기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졸업도 하고 나이는 차고 당장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입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N년차 포닥을 거치면서 이 CV를 이렇게 써야 그 심사하는 입장에서 고려할 만한 그런 CV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발표에 대한 건데, 이 발표 준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발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발표 자료에 맞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쭉 쓴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막 외우고 발표할 때는 그 스크립트를 살짝 보면서 그렇게 발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논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 논문의 표현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덴마크 와서 보니까 이게 그동안 정말 어색한 표현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주로 문어체로 되어 있는 논문들의 표현을 갖다 쓰니까 첫 번째로 어색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 표현들이 이 발표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표현들 투성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여기 덴마크 와서 사람들의 발표를 듣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구나, 알아듣긴 해도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전혀 쓰질 않았었거든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발표할 때 쓰는 표현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뭔가 주목을 끌 수 있을 만한 뭔가 강조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거 없이 나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결과는 이래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쭉 했다면, 이제는 듣는 사람이 뭔가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추가로 테드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표현들을 많이 배웠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연구 주제에 해당되는 영상을 골라서 거기에서 나온 표현들을 내 발표에 적용하는 걸 좀 했었고, 추가로 발음이랄지 뭐 표현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에 관련된 것인데, 사실 이 시간은 내가 잘 정리가 돼 있고 이 발표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고 잘 준비가 돼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고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연구할 만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전에도 그랬지만 리스닝이에요. 이게 질문을 못 알아들으면 이게 상황이 애매해지거든요. 질문을 듣고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대답이 안 나오면 이게 영어를 잘 못하나? 아니면 연구를 잘 깊이 있게 안 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정통식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그 영어는 그래도 좀 알아듣겠는데, 그 외에 그 액센트를 가진 영어는 정말 듣기가 힘들었었거든요. 영어를 잘하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알아듣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어를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면접도 중국계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난관이 예상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의외로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잘 들리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일하는 포닥 친구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포닥 친구가 중국인이에요. 재작년에 여기 처음 와서 실험실 소개해주고 실험 트레이닝 해준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실험을 하면서 뭐 처음에는 당연히 의사소통도 안 되고 뭐 네가 한 말이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했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의사소통이 조금 되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실험실 미팅을 하면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탈리아 사람, 방글라데시, 중국 사람 다 제각기 다른 액센트로 영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서로는 오래됐으니까 서로는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저는 중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영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 건 도대체 뭔가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미팅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니까 막 이거를 익숙해지기까지가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미팅에서 이 실험에 대한 코멘트나 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어떻게든 알아들어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쓴 방법이 미팅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계속 듣고 다니는 거예요. 며칠을 듣고 다녀가지고 이 사람들의 억양, 악센트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부터는 조금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그렇게 다국적 사람들의 영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번 면접에서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조금 들렸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에는 막 그 면접을 볼 때 막 긴장하고 막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엔 조금 편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굉장히 핫한 이 주차장 이론을 좀 알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이론이 뭐냐면, 주차를 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이 주차장 자리를 찾다가 저쪽에 한 자리가 남는 걸 봤어요. 그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를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는 또 자리를 못 찾고 주차장을 또 한 바퀴 도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몇 바퀴 돌다 보면 언젠가는 자리가 생기잖아요. 뭐 정 안 되면 뭐 다른 주차장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 주차장에 자리를 찾는 게 운전 실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뭐 운이 많이 작용을 하죠. 운이 좋으면 주차장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조금 돌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좀 돌다 보면 언젠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은데,
이 면접을 볼 때도 이 주차장 이론하고 마찬가지로 언젠가 내 자리가 생긴다. 이건 운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는 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이 발표, 이 면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분위기, 발표의 분위기 이런 것도 크게 작용을 하니까요. 오늘은 이번에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새롭게 느꼈던 것들, 새롭게 시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대학원 관련, 포닥 관련 영상들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동방.